당신이 마음속으로 한계를 정해두면 당신의 인생은 그대로 고정된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이다. 경제 분위기는 당신의 감정 상태보다 중요하지 않다. 경제 펀더멘털은 당신의 경제만큼이나 중요하지도 않다. 경제라는 단어의 원래 의미는 가정이나 국가를 관리하는 기술이다. 이는 당신 자신을 관리하는 기술과 연관되어 있을 수는 있겠지만 그보다 중요한 게 있다. 감정을 지배해야 돈을 지배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감정은 여러분의 재정 상황을 지배하고 있나요? 아니면 여러분의 재정 상황이 여러분의 감정을 지배하고 있나요? 론 무어의 부의 속성에 나온 내용을 토대로 자존감이 순자산을 높인다는 이야기를 저자 론 무어의 시선으로 풀어갑니다. 당신이 좋아하고 싫어하는 모든 것들이 당신에게 영향을 미친다. 그렇게 당신 기분이 들뜨거나 가라앉는다면 감정이 당신을 지배하는 것이다. 그래서 극단적인 감정을 극복하는 전략을 마련해 두는 것이 현명하다. 기분이 우울해지면 기분이 나아지기 위해 뭔가를 사거나 먹고 싶어진다. 기분이 아주 좋아도 뭔가를 사거나 축하하기 위해 뭔가를 마시고 싶어진다. 감정을 만들거나 숨기거나 회복하기 위해 뭔가를 사지만 일단 그런 감정이 가라앉았을 때 남아있는 건 공허함, 이거 하나밖에 없다. 예를 들어 당신은 빨리 더 많은 돈을 벌고 싶은 마음에 서둘러 부동산을 사려고 한다. 기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당신은 지금 시가보다 약간 더 비싸더라도 집을 매수하고자 한다. 부동산 중개인과 매도인은 그런 상황을 바로 감지한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를 자신들에게 유리하게 이용하고자 한다. 당신은 기회를 놓치고 싶지 않기에 돈을 더 낸다. 다른 사람들을 제치고 하루라도 빨리 그 부동산을 사고 싶은 나머지 기어이 시가 이상의 돈을 낸 것이다. 그리고 나서 하는 건 이제 확증 편향, 즉 당신의 신념과 일치하는 정보는 받아들이고 신념과 일치하지 않는 정보는 무시하는 경향을 통해서 당신이 올바른 결정을 내렸다거나 혹은 이건 자산이기 때문에 어쨌든 잘 샀다고 확신한다. 당신은 기분이 나빠지거나 호구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그런데 이렇게 흥분하게 되면 너무 열심히 쫓고 과도하게 돈을 내고 너무 서둘러 달리게 된다. 그러다가 기대한 결과대로 되지 않으면 이제 환멸을 느끼면서 자신의 결정을 비난하고 불평하거나 혹은 반대로 정당화한다. 심지어는 포기할 수도 있다. 사람은 대부분 하고 싶다고 느끼는 것을 한다. 적절한 걸 하는 게 아니라 괜찮아 보이고 싶어 한다. 그리고 결과보다는 복수를 원한다. 이런 감정들은 결국 당신과 어울리지 않는 반응을 일으킨다. 그리고 나서 시간이 조금만 지나면 후회가 밀려온다. 애석함, 수치심, 죄책감 혹은 거부감을 느낀다. 사업, 투자, 돈에는 이 감정과 관련된 두 가지 돈의 법칙이 있다. 흥분하면 좋은 구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두려울 때는 좋은 판매 결정을 내릴 수 없다. 많은 사람이 이 두 가지 규칙을 자주 위반한다. 그런데 사실 이 규칙을 지키는 방법은 정말 엄청나게 단순하다. 대중을 관찰한 다음 그냥 그들과 반대로 행동하면 된다. 이게 전부다. 이성이 마비되는 엄청나게 강렬한 감정을 경험하기 전까지 사람들은 다들 훌륭한 의도를 지니고 있다. 그러니 당신의 이성이 마비되기 전에 감정을 조절하는 걸 무조건 해야 한다. 달콤한 유혹을 배제해야 하는 것이다. 다이어트를 하고 있다면 냉장고를 비워야 하는 것과 똑같다. 당신이 감정적으로 급격하게 치솟을 때 스스로 자기 파악이 끝날 때까지는 무언가를 충동 구매하거나 쉽사리 결정하는 건 금물이다. 이렇게 감정의 영향을 받아 돈과 관련된 결정을 하면 후회하거나 기분이 상할 수 있으니까. 재정 문제는 걱정한다고 나아지지 않는다. AP통신 그리고 인터넷 서비스 회사 AOL이 공동으로 실시한 연구 결과를 보면 사람은 자신의 재정 상태에 대해 걱정할 때 심각한 건강 문제가 생길 위험이 커진다. 빚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사람들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보다 심장마비에 걸릴 확률이 무려 2배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궤양, 소화장애 등 다른 질환들도 생겼다. 재정적으로 높은 스트레스를 받는 사람들의 27%가 소화장애를 지니고 있었다. 이들 중 44%가 편두통을 앓고 있었던 데 반해 재정적으로 스트레스를 적게 받는 사람들 중에는 불과 4%만 편두통이 있었을 뿐이다. 재정적 문제가 있는 사람들의 우울증 비율은 23%,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4%로 마찬가지로 큰 차이가 있었다. 재정 문제와 관련된 이 걱정과 정신적 문제를 피하는 쉬운 방법이 있다. 위 연구 이후 추가 연구를 실시한 결과 적극적으로 자신의 재정 계획을 다시 세워보고 그걸 위해 하나라도 더 배우는 사람들은 재정 상황에 스트레스를 덜 받고 자신감은 커졌으며 정신건강장애를 덜 겪은 것으로 집계되었다. 미국의 한 연금기업과 보험회사가 실시한 조사 결과를 보면 대체로 자신의 재정 상태를 자기가 어느 정도 통제하고 있다고 느끼는 사람들의 행복도는 25% 향상됐다. 정말 말 그대로 당장 재정 상태가 드라마틱하게 좋아지는 게 아니라 돈과 재정에 대해 배우는
이루고 계획을 수립하는 것만으로도 걱정과 스트레스는 줄고 전반적인 행복도와 만족도는 높아지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모두 일시적인 만족감에 너무 쉽게 굴복한다. 대부분이 보다 현명한 선택을 할 수 있는 경험 자체를 오랫동안 쌓아본 적이 없기 때문이다. 사람은 원래 즉각적인 만족감에 쉽게 노출된다. 이런 욕망을 극복하기 위해 다들 단기적인 처방은 시도해봤을 수 있다. 정신 차리자고 스스로 혼잣말을 반복한다거나 자기 뺨을 스스로 막 때리기도 하고 다이어트를 위해 냉장고 문을 잠그고 여기저기에 욕망을 억제하겠다는 결심이 적힌 포스트잇을 붙이거나 하는 식으로 말이다. 그러나 기억하라. 동기는 일시적이다. 영감만이 영원하다. 경제학은 논리적이지만 사람들은 감정적이다. 선물이나 보너스처럼 쉽게 얻은 돈은 세금 내가며 힘들게 번 돈보다 더 빨리, 덜 신중하게 그냥 써버린다. 어떤 사람들은 같은 이유로 상속받은 재산을 단시간에 탕진한다. 미국 경제 전문 사이트 비즈니스 인사이더에 따르면 사람들은 현금보다 카드로 결제할 때 12에서 18% 더 많은 돈을 쓴다. 결국 성급함, 이게 바로 당신을 망치는 것이다. 뭔가를 서둘러 하고 싶은 욕망, 즉 성급함이 생기는 이유는 명확하다. 공포, 걱정, 탐욕, 고통을 덜려는 시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있어 보이고 싶은 욕망, 혹은 나만 놓칠지 모른다는 두려움 때문에 생긴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단기간에 자기가 할 수 있는 건 과대평가하면서 장기간에 걸쳐 이룰 수 있는 건 과소평가한다. 그런데 당신은 생각보다 더 많은 시간과 가능성이라는 걸 가지고 있다. 성급함은 자산과 소비재에 대한 과다한 지불로 이어지고 다른 사람들로부터 이용당할 위험을 엄청나게 키운다. 세상에는 언제나 그리고 항상 좋은 거래들이 계속 존재한다. 당신이 하나를 놓쳤다고 해도 다른 거래를 하면 된다. 심지어 새로운 거래의 조건이 더 나을 수도 있다. 적개심과 질투를 당장 멈춰라. 돈과 관련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더 많은 적개심을 가지면 가질수록 성급해진다. 또한 당신 자신에 대한 적개심도 늘어날 것이다. 사실 사람들은 의도적인 게 아니더라도 무의식적으로 자신의 단점을 보고 싶지 않기에 다른 사람들에게 적개심을 갖고 질투하는 패턴을 보인다. 그런데 적개심이나 질투는 멈추는데 시간이 걸리지 않는다. 즉 지금 당장 멈출 수 있는 행동이라는 것이다. 질투는 다른 사람이 가진 것을 원하다가 생긴다. 우리 자신을 다른 사람들과 비교하고 경쟁하는 자기평가 과정 중에 생기는 것이다. 심리학에서 나오는 질투 이론을 보면 인간이 진화하며 개발해낸 이 자기평가는 인간을 오늘날까지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도록 돕기도 했다. 질투는 나는 왜 안 돼? 라는 감정을 일으키는 일종의 연료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그런데 문제는 이 질투가 다른 사람 걸 빼앗아 자신을 위해 성공적으로 쓰고 싶은 욕구를 자극한다는 것이다. 그래서 사람은 이 질투 때문에 몸이 아프거나 고통스러움을 느끼는 것이다. 우리 뇌는 실제로 질투를 할 때 신체적 고통을 느끼게 만든다. 이 고통의 정도는 사람이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슬픔에 빠지거나 사회로부터 거부를 당할 때 받는 느낌과 비슷하다. 그래서 감정 조절 전략이 필요한 것이다. 가진 사람들은 최소한 버는 것 이상을 쓰지 않도록 감정, 욕구, 중독을 조절하는 법을 배운다. 그래야 일시적인 감정에 사로잡히지 않고 자신의 본래 모습을 유지하며 장기적으로 이길 수 있다. 감정을 지배한다는 건 그걸 애써 부인하거나 아무 감정도 느끼지 않는 게 아니다. 그걸 관찰하고 이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관찰하고 이해한 감정은 어떤 도움이 될까? 바로 당신의 감정을 이해하고 관리하고 지배하기 위한 마인드 세팅에 도움이 된다. 1. 감정을 관찰하라. 휘둘리지 말고 당신 안에 있는 다른 사람처럼 지켜보라. 2. 감정이나 반응이 생기게 된 배경은 무엇인가? 그 감정들은 어디서 왔는가? 3. 왜 특정 감정이 지속되는가? 그것을 가라앉히기 위해 당신은 무엇을 하고 있는가? 4. 지금 느끼는 감정이 당신에게 어떤 도움이 되는가? 5. 자신을 격리시켜라. 진정될 때까지 감정이 지금 당신 일상을 방해할 수 없는 공간으로 가서 혼자 있어라. 6. 당신을 쉽게 판단하지 않는 신중한 사람을 친구로 둬라. 7. 성급하거나 감정적인 결정을 내리지 말고 한 박자 쉬어라. 8. 문제가 반복된다면 관련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이 여는 교육을 수강하라. 9. 가치에 맞는 지출과 투자를 하라. 가치에 맞지 않으면 지출과 투자 모두 하지 마라. 감정에 바로바로 반응하면 안 된다. 부는 당신의 행복을 만들어줄 수 있는 힘이 있다. 그러니 감정에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이 감정을 조절하면 돈을 관리할 수 있게 된다. 거기서부터 시작인 것이다. 만약 당신이 계속 감정에 휘둘린다면 당신의 자존감은 낮아질 것이며 순자산은 영원히 적을 것이다. 자존감이나 자부심이라는 감정은 뭔가 충분하다는 내적 느낌이다. 대부분의 내적 느낌은 당신이 당신 스스로에게 털어놓는 이야기와 당신이 스스로를 얼마나 잘 알고 있고 얼마나 많이 사랑하고 있는지와 연결된다.
당신은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고 당신 스스로에게 인정받을 자격이 있다. 누구 못지않게 부와 재물을 누릴 자격도 있다. 그러면 안 될 이유가 도대체 무엇이란 말인가? 가치가 있는 사람, 없는 사람을 결정하는 주체가 누구인가? 당신이 빠진 채로 당신의 가치를 부여하는 전능한 고차원적 존재는 없다. 다른 사람들이 당신의 가치에 대해 뭐라고 떠들던 그건 원래 상관이 없다. 왜냐고? 그들은 당신의 가치가 아니라 자신들의 가치에 따라 당신을 판단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이다. 당신이 과거에 저지른 일도 중요하지 않다. 왜? 원래 사람은 모두가 실수를 하니까. 그래서 과거가 미래를 좌우하는 것도 아니다. 당신은 전진할 수 있다. 당신의 순 자산을 높이고 싶다면 반드시 자부심을 높여야 한다. 자부심은 어떻게 높여야 할까? 명확한 방법이 있다. 이 네 가지를 안 하는 것부터 시작이다.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 이 네 가지는 당신의 모든 현금 흐름과 사람들을 무조건 내쫓을 것이다. 이런 행동은 당신을 승자가 아닌 피해자로 보이게끔 만든다. 부와 멀어지는 행동 요인을 제거하는 것. 이게 바로 자부심을 높이기 위한 간단하면서도 명확한 전략이다. 하나씩 뜯어보면 이러하다. 비난. 당신은 정부, 시스템, 은행, 정치인, 부모, 언론, 고객, 구매자와 판매자 등 사악한 사람들을 모두 비난할 수 있다. 그런데 그래봤자 바뀌는 건 없다. 단 하나도 없다. 왜냐하면 그들 중 그 누구도 당신의 비난을 신경조차 쓰지 않기 때문이다. 더 이상 자책하지도 말고 모든 사람 그리고 모든 것들을 비난하는 걸 중단해보라. 그러면 그렇게 비난하며 사는 게 지금 지나가면 영원히 다시 오지 않을 당신의 유일무이한 시간과 에너지를 얼마나 낭비하는 것인지 차츰 깨닫게 될 것이다. 불평, 좌절, 분노, 불공정, 죄책감이라는 부정적인 모든 감정들의 배출구가 바로 불평이다. 이것저것 욕하고 불평해 보니 어떠한가? 불평을 듣는 사람들 중 단 한 명이라도 그 불평을 들어주길 좋아하는가? 딱 하루만 의도적으로 불평을 하지 말아보라. 하루는 누구라도 할 수 있다. 이런 변화는 당신의 바깥 세상과 당신 삶에 끌어들이는 사람들과 부에 엄청난 변화를 일으키고 당신의 내적 행복에도 결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다. 변호. 자신의 입장과 결정을 변호하는 건 정말 완전한 에너지 낭비다. 당신이 뭐라고 말하든 사람들은 자기가 하던 생각을 계속하니까. 그러니 사람들의 비판을 그냥 듣고 미소를 짓고 감사하는 법을 연습하는 편이 훨씬 낫다. 더 이상 말하지 말고 묵묵히 앞으로 나아가라. 입장을 변호하고 싶어하는 스스로를 붙잡고 함구하라. 그러면 돈을 벌고 인생 바꾸는데 당신의 시간을 사용할 수 있다. 정당화. 당신의 결정, 행동을 정당화하면 할수록 이상하게 괜한 의심만 사게 될 것이다. 변화와 마찬가지로 정당화는 시간과 에너지의 낭비다. 굳이 다른 사람들로부터 당신의 결정을 승인받을 필요가 없다. 심지어 그 사람들은 당신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도 아니고 당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도 아니지 않는가. 당신의 계획, 당신의 일을 사람들에게 말하지 않는 게 최선일 때도 있다. 결국 잘 될 사람들이 무조건 피하는 것들은 이것이다. 재정 상황이 오랜 기간 좋지 않았고 지금도 안 좋은 사람이 하는 끈질긴 주장, 다른 사람의 의견과 말을 무조건 받아들이는 태도, 군중 심리, 변명, 자신에게 아주 중요하지도 않은 싸움. 사람들은 진짜로 열등해서가 아니라 죄책감, 수치심, 두려움을 가지고 있어서 비난하고 불평하고 변호하고 정당화한다. 어쩌면 미지의 것, 실패, 성공, 변화를 두려워해서 그런지도 모른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당신이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를 하고 있다고 해도 그건 당신이 열등해서 그런 것이 아니다. 변화해서 성공하고 싶지만 그곳은 미지의 길이고 실패할까봐 두려운 사람일 뿐이다. 그러니 당신이 두렵다고 다른 사람들을 마구 몰아세우며 살지 마라. 당신 스스로를 몰아세우지도 마라. 어쩌면 그렇게 하지 않으려고 애쓰고 있을 수도 있다. 만약 그렇다면 지금 당신은 최선을 다하고 있으니 계속 그렇게 하면서 성장을 멈추지만 마라. 그냥 당신이 모든 일에 책임을 져라. 비난, 불평, 변호, 정당화를 할 시간에 용서를 하라. 감사를 하라. 처음에는 당연히 내키지도 않고 어려울 것이다. 그런데 이것이 가져다주는 엄청난 위력을 아주 조금이라도 체감하는 순간 당신 인생은 영원히 바뀔 것이다. 실제로 그렇게 된다. 기대 이론에 따르면 사람은 겉으로 보기에 공정한 것이나 마땅히 받을 자격이 있는 것을 받는 게 아니라 자기가 기대하는 것을 얻는다. 당신은 스스로 잘 살게 될 사람이라고, 그럴 자격이 있다고 느껴야 한다. 그러니 다른 어떤 것보다도 자신에게 공들이는 것에 매진하라. 물질적 부를 원한다면 심리적 부부터 쌓아야 한다. 성장을 원하는 모든 분야에서 나는 그냥 학생이다 라고 선언하라. 그리고 당신을 고무시키는 목표를 잡고 매진해보라. 결과에 신경 쓰지 말고 그걸 하고 있는 당신 스스로를 즐겨라. 당신은 시급, 월급, 연봉 또는 그 외의 것들을 통해 돈을 번다. 그렇게 당신의 순 자산이 만들어진다.
당신이 최대한 벌 수 있는 돈은 어느 정도 규모인가? 그 규모는 당신이 실제로 돈을 벌 수 있는 능력이다. 동시에 당신이 믿고 있는 당신 스스로의 가치이기도 하다. 만약 당신을 더 나아가지 못하게 막는 한계가 있다면 그런 한계는 당신의 자부심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을 것이다. 당신이 마음속으로 한계를 정해두면 당신의 인생은 그대로 고정된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이다. 다시 한번 말하겠다. 당신의 가치가 당신의 재산이다. 자기 자신을 더 소중히 여길수록 세상은 당신의 가치를 더 인정해준다. 당신이 가치 있는 존재라고 느낀다면 당신은 부자다. 아직 경제적으로 부유하지 않다면 부를 현금으로 바꾸는 방법을 아직 배우고 있기 때문일 뿐이다. 인간에게는 자신의 가치를 현실의 부로 만들어내는 능력과 가능성이 있다. 그렇기에 당신이 우러러봤던 그들이 할 수 있다면 당신도 할 수 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하와이 대저택이었습니다.